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4교시 기출풀이를 맡게 된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김고은입니다. 먼저 4교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머신러닝에서 교차 검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빈도는 122의 컴싱에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JUD와 타 학원 모의고사 등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주간고사나 이런 시험에서도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5G와 6G 이동통신에 대한 특징과 발전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출제 영역은 네트워크 영역에서 출제되었고, 컴시응 122에서 이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되었고, KPC의 모의고사와 타학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엣지 컷페인팅의 장단점과 적용 사례 및 보안 취약점을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 영역은 보안의 영역이고, 125회 컴시응에서 엣지 컴퓨팅이 출제되었습니다. 합숙과 모의고사, 타학원 모의고사 등에서도 엣지 컴퓨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용량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 불리우는 SSD의 제어기의 플래시 변환 계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이 영역은 CA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에서는 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2017년도에 모의고사와 합숙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개념과 정의, 공정 분류 및 설명,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3D 모델링이라는 문제가 108회 컴시움과 101회 관리에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3D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그 외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공으로는 다른 회차에서 아주 이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은 모의고사나 뭐 합숙 등에서도 많이 다뤄봤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 제정의 추진 배경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고 서비스 회복 시간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고, 출제 영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미출제되었지만 최근에 KPC 모의고사에서 3월 달에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4교시는 출제 영역이 다양하게 출제되었으며 기출이 4개, 미기출이 2개로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의 난이도를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머신러닝 교차 검증에 대한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교차 검증은 모의고사나 주간고사에 많이 출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선택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정의, 필요성, 특징, 장단점, 기법 등은 아마도 남들도 다 같이 잘 쓰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을 좀 더 써야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저는 이 머신러닝 교차 검증의 목차를 작성을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작성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쓰는 거를 다 쓰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쓰거나 다양한 관점으로 어 표 작성하셨으면은 고득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착 검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어 교차 검증의 정의 그리고 필요성,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번은 머신러닝 교차 검증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넌 이스타티브 CV 기법하고 이스타티브 CV 기법을 이제 분류해서 두 개로 분류해서 관점을 다르게 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차 검증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3단락에서 머신러닝 교차 검증 구현 환경 및 구현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어, 이 교차 검증은 학습 데이터 세트와 검증 데이터 세트로 분리하여 다양한 학습과 평가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을 훈련 평가에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검증은 적은 데이터에서도 성능을 잘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법에는 K-Port CV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 외에도 SK-Port CV, LPO CV, LO CV 등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머신러닝 교차 검증을 구현하는 환경에서는 파이썬 등을 사용해서 사이클런이라는 API를 사용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교차 검증은 예측화 회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번의 고도장 전략은 교차 검증의 상세한 설명과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또한 이걸 어떻게 하는지까지 작성하여야 고도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된 이유는 머신러닝의 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한 모델 검증 및 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회 머신러닝 모델 검증 문제가 출제에 따라 교차 검증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폴트 CV가 있죠. 이렇게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정의된 폴트 수만큼 검증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non exhaustive CV는 무작위 추출과 동등 분할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exhaustive CV는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 데이터 하나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exhaustive CV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만큼 하기 때문에 연산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면 논 익스타시브 CV는 랜덤 추출 기법에 따라서 익스타시브 CV의 근사치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가독성이 좋게 그림을 작성하신다면은 점수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차 검증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킨런이라는 API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킨런이라는 API를 활용해서 교차 검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폴트를 구현한다면 뭐 몇 개로 분할할지 폴트를 나누기 전에 무작위로 섞을지 말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앞장에서 K폴트를 5개로 나눴기 때문에 N 스플릿을 이제 5로 한 다음에 랜덤으로 해서 이제 K폴트를 생성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성능을 측정하거나 검증을 할 때 요 함수를 사용해서 교차 검증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5G와 6G 이동통신에 대한 특징과 발전 동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는 선도해야 했는데 이제 6G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국내외에서 5G와 6G의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5G와 6G에서 이제 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6G에서도 선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이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으로는 5G 기술에 대한 한계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6G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각각의 5G와 6G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2가지는 성능적인, 기술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5G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6G는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5G와 6G의 특징이고, 5G에서 6G를 넘어가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락 같은 경우에는 5G와 6G 이동통신에 대한 발전 동향을 서비스 기술적 측면의 발전 동향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국내 국외 측면을 발전 동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측면을 나눈 것은 5G는 우리가 선도했는데 6G는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국내 국외를 비교한 다음에 국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6G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4단락을 도출하기 위해서 3단락을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4단락은 국내 미래 이동통신 선도 위한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5G가 이제 6G로 되면서 이제 융합 서비스로 적용되고 인프라를 위한 기술적인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국내 뭐 과기부에서 6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고 3G, PP, ITU, 6G 표준화 작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전략은 이 문제에서 제시한 2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발전을 더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점수가 그래도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배경으로는 20년에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협력안이 논의되는 등 부각되고 있죠. 이제 5G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이 6G로 가면서 이제 좀 더 문제점을 개선이 되었죠. 이제 5G 기술적인 한계가 있죠. 유선 종단간 지연이 이제 미고려가 됐고, 융합 서비스의 이제 실현이 한계가 되고, 그다음에 AI가 적용이 되었지만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지상 중심의 커버리지가 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6G로 가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있다. 기술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특징이 이제 6G로 발전되면서 어,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느냐, 발전이 되고 있느냐, 동향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최근에 주간 기술 동향에서 이런 문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 구조로 개발이 되고, 코히어런트 광속 수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수신 기술 등이 되고 있고, 무선 주파수 지원의 한정이나 이미 접속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주간 기술 동향에 2022년에 많은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지를 참고하시고 해설지에 있는 참고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으로는 융합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뭐 6G 기반의 이제 자율 비행차, 이제 자율 주행차가 아니고 비행차로 이제 발전되고 있고, 완전 자율 스마트 공장 등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융합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러한 발전 동향이 일어나고 있고, 국외도 아주 활발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한다면은 해외 주요국이 6G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6G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중국입니다.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1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지국가 인공위성 등 인프라 면에서 우세를 보였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6G를 이제 선도하기 위해서 추진 전략이 필요하고 추진 가이드는 어떤 거다라고 이제 사달라게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 경험을 통해서 6G 등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3번은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이제 장단점과 적용 사례, 보안 취약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엣지 컴퓨팅은 되게 좋고 되게 보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 보안 취약점을 왜 물어봤을까? 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왜 이런 보안 취약점이 부각이 되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엣지 컴퓨팅만 물어보다가 어, 보안 취약점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보안 취약점이 왜 발생되었을까?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장단점과 적용 사례를 이제 설명하였고, 그리고 또 3단락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였고, 이런 보안 취약점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 방안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과 그 환경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면은 고득점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엣지 컴퓨팅의 보안 취약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취약점을 작성해도 되나 엣지 컴퓨팅스럽게 작성을 하셔야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엣지 컴퓨팅의 장단점으로는 이제 안정성, 즉시성, 효율성 등의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플라잉카나 드론, 금융업 등의 이제 보건 의료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엣지 컴퓨팅이 사용되려면 당연히 보안 취약에 대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한 뒤에 어, 이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과 이제 보안 모델을 설계할 때 하여서 이제 적용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제 배경으로는 많은 기업이 데이터 처리 기능을 이제 엣지로 옮기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이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나오면서 네트워크 연결 구간이 증가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IoT들이 많이 접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호 연계에 따른 공격 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결 구간이 증가되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붙기 때문에 공격 표면이 증가할 수 있고 데이터가 대량화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IoT의 취약점에 따라서 어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제 그에 따라 어 어 엣지 컴퓨팅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전송 지연에 인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며 어 데이터 처리에 따른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인제 부가 배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립이 필요할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은 엣지 컴퓨팅의 보안 취약점이 그럼 어디서 발생될 수 있느냐라고 인제 발생 구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엣지 디바이스에 인제 디바이스에 따른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엣지와 노드 간, 이제 노드와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 통신에 또 공격 가능하겠죠. 요런 취약점들로 인해서. 그것 또한 3 번의 엣지 노드에 따라서 악의적 공격자에서 통제되어 악의적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전파될 수 있겠죠. 그리고 4 번의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취약점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엣지는 고객에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등도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나 주소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복호하여 처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보안 취약점을 4 가지 보안 구간에 엣지 컴퓨팅의 4 가지 구간에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엣지 컴퓨팅에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처리 저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벗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보안 취약점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기본 IoT에 보안 강화 방안 등 대응 방안들 수립하여 적용해야 되고 네트워크 통신 시는 당연히 암호화하고 조건 통제 등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되고 엣지 노드에서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사용해서 노드를 구현해야 되고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 민감한 프라이버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제 복구하지 않고 암호화한 데이터로 인제 연산하는 동형 암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죠. 음. 대용량 비발성 저장 장치를 분리우는 SSD 제어기의 플래시 변환 계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SSD 제어기의 정의, 특징, 구성 요소, 기능, 핵심 기술, 사상 방식, 성능 향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팩트이기 때문에 모르면 패스해야 되겠죠? 네, 이 문제는 굉장히 팩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SSD의 FTL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제적인 내용을 작성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이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풀고 공부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몇 가지만 이제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어 기술을 많이 쓰면
점수가 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FTL은 SSD 문제는 이제 컴시형에서 빈출되었는데 SSD의 핵심 컨트롤러인 FTL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TL은 논리 물리 주소 매핑을 통해 디스크 IO를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SD 컨트롤러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핵심 특징은 논리와 물리 주소를 이제 매핑해서 이제 변환시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분산 쓰기를 해서 SSD의 성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FTL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해설지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 기술 구성 요소, 기능, 핵심 기술, 사상 방식 등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다음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는 3D 프린팅 개념 및 정의, 나는 3D 프린팅 공정 분류 및 설명, 다는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목차를 주었기 때문에 목차는 그대로 활용하셔도 될 거고, 이 처음에 물어본 게 3D 프린팅 개념 및 정의이기 때문에 1단락은 개념 및 정의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과 정의가 첫 번째 물어본 거라면 이제 목차에도 첫 번째로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목차는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모델링 관련, 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걸 물어본 거죠. 네, 문제는 개념 공정인데 이게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국내에서 의료용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가 어,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TTA에서 이제 가이드가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도 관련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문서들은 제가 이 참고 자료에 적어놨으니까 이제 구글링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D 프린팅의 개념은 이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 장치를 통해서 입체화하는 활동입니다. 3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3D 프린팅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외산에 비해서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기술 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출제되었고 그에 따른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의 의료 쪽으로는 이제 이런 이미지, MRI, CT 등의 이 이미징을 통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하고 이제 프린팅된 제품에 대해서 후처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의료용 3D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즉 나달라게 이제 3D 프린팅 공정 분류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공정은 이러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링을 해서 이 파일 변환을 하고 파일 처리를 하고 또 프린트 설정을 하고 제작을 하고 적축물 분리하고 후처리를 하고 최종 적축물을 출력을 한다라는 이런
3D 모델링은 이런 3D 프린팅은 요러한 이제 공정으로 분리되고 있고 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관련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전처리, 프린팅, 후처리 등의 요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공정이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단락에서는 요 그림을 쓰면서 얘기하고 나단락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쓰면서 그 옆에는 약간은 의료용 소프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답게 의료용 내용을 쪼끔씩 적어 주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3단락에서 그러면 이러한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떻게 평가 항목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신사 후 유의 등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품질 특성에는 기능 접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유지 보수성 이식 등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 품질에는 보안성, 호환성, 표준, 준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이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는 요런 표준에 의거하여서 이러한 품질 평가 항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인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인제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네 GS-SP 인증을 통해서 이러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인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4단락에 작성하였습니다. 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출 풀이를 참고하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 옆에는 약간은 의료스럽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6 번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품질 성능에 대해서 인제 추진 변경, 평가 기준, 이제 서비스 회복 시간과 전량적 측정 지표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인제 얘는 인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 제정이라고 했으니까 기준 제정이 되었으니까 요게 관련된 인제 문서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이 문제는 3월 달에 KPC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를 잘 참여하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단락에서 물어본 거대로 추진 배경을 썼고 2단락에서는 평가 기준, 그다음에 평가 대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정량적 측정에 대한 지표를 물어봤으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출제된 배경은 클라우드 발전반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인정 제도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출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1 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검증 지역 사용 모집 공고 등이 됐죠. 그래서 과기부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인증 제도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이제 품질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이 기준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 추진 배경은 법적인 측면과 기업 측면, 사업 측면으로 돼서 이러한 클라우드 성능과 품질과 성능을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좀 활성화하고 이제 품질을 조기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성능에 관한 이제 평가 대상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전 서비스로 인제 사스, 파스, IaaS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 모든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품질 성능에 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모든 클라우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눠질 수 있고 가용률, 응답성, 확정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 응대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신뢰성 안에 이제 서비스 회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서비스 회복 시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어 측정을 하는지
전환적 지표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지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TTR, MTTSR의 이 두 가지 지표를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 회복 시간을 측정을 한다. 네, 그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품질 성능을 인정받아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 가능하다. 라는 배경에 이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